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5만 명을 넘기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을 모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절반에 성공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한 자리에 모으기 힘든 이 세 마스터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마스터, 국내 동화게임이 열풍을 이끈 존본준님이세요? 존봉준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네, 존린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그리고 심리 마스터죠. 날카로운 분석으로 마음을 읽어주시는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네, 큰 별이죠. 큰 별 마스터, 마지막 마스터입니다. 최태성 역사평론가님 함께하십니다. 네. 와, 이렇게 하는데 뭐 세 분의 이제 호화 캐스팅이죠. TBS 출연은 어떻게 처음이신가요? 옛날에는 이렇게 차를 운전할 때 TBS 라디오는 그냥 의무적으로 틀지 않았나요? 그죠? 네. 굉장히 익숙은 한데 이렇게 방송국에 온 건 전 처음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저는 세 번째 왔는데 오늘도 네. 주차장 입구를 못 찾아가지고 저도 라디오는 좀 출연했는데 네. TV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세 분을 함께 모으기도 쉽지 않았지만 처음이시고 또 세 번째시고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이렇게 모시기 힘든 마스터분들만 계신 게 아니라 더 모시기 힘든 우리 시민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저기 네. 메시지도 네. 보여요. 아, 그러네요. 네. 축하합니다라는. 모두들 메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이야. 재단 창립 2주년 축하합니다라고 정말 축하해주고 계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비대면으로 만나는 것조차도 어느 정도 익숙해진 인연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 있는 변화들도 있고 이 변화들이 빨리 과거로 돌아가서 하는 부분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요. 지금부터 이런 물음표를 시작으로 오늘의 위대한 대화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코로나19가 2년이 넘어서 이제 한 3년째 되다 보니까 코로나가 관련된 정말 많은 신조어들이 생겼더라고요. 그 신조어야말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을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신조어들이 있는지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이거 맞고 처음 듣는 게 너무 많은데요? 저는 저기서 제일 좀 많이 들어본 게 최근에 마기꾼 이 말 참 마기꾼, 많이 네. 들어본 듯한데 저는 네 개. 집관, 돈줄 내기, 네. 코로나 블루, 코비디 보스. 요 네 개 외에는 모르겠는데요. 껄무새는 껄무선 저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어퍼웨어도 어떤 특정한 옷인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존재이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시겠어요. 저런. 네. 경제를 좀 반영한 신조어가 어떤 걸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거요? 뭐 할 걸 그랬다 그런 거. 껄 그랬다. 네.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여행을 가던 사람들이 못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집에 있다 보니까 소비하는 게 줄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버는 거를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주식 투자를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죠.
최근에 그 제가 주식에. 어떤 요즘에 밈이라고도 하고 짤이라고도 하잖아요. 에스컬레이터 옆에 누가 가만히 서 있는데 다들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걸 반복해서 보면서 아 나도 살 걸 이런 게 2년 전이었다면 최근엔 또 똑같은 사진인데 내려가는 걸 그래서 아 나도 하지 말 걸 하고 쳐다보는 걸로 또 바뀌었더라고요. 껄무새네요. 네, 그러니까 그 껄무새인 거예요. 하지 말 걸도 껄이고 할 걸도 껄로 많이 바뀌었는데 저는 뭐 다 재밌는데 마기꾼 같은 거는 네. 약간 이제 심리학에서 아. 특히 한국에서 저런 마기꾼이란 말이 많은 맞아요. 이유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스크를 잘 쓰거든요. 근데 서양 사람도 마스크 잘 안 쓰는데 전형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눈으로 대부분의 인상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눈에서 벌고 그 다음에 눈 밑에서 실점합니다. 인상 정보에서. 그래요. 서양인들은 이 하악관을 가리면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것만 보여주면 자기 장점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마기꾼이라기보다는 자기 장점만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실제로 그래서 한국 사람들 마스크 쓰면 다 예쁘고 잘생겼어요. 저도 이렇게 다들 예쁘고 잘생겨 보였나 했더니 사실이군요. 저는 지금 이 단어들 중에서 저기 코로나 블루, 그다음에 코비디보스, 그다음에 집관 요 세 단어가 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전까지는 사람과의 어떤 그 관계 이런 관계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풍부하게 이루어졌는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오면서 그 관계를 더 이상 갖지 못하게 되는 그 모습 속에서 혼자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심리의 어떤 변화라든지 어떤 삶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할 걸 그 얘기. 제가 심리학자인데 저보다 더 심리학자 얘기를 더 잘하시거든요. 순간적으로 열등감 느꼈어요. 왜 그러세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키워드를 좀 저희가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많이 들어오셨죠? 무인화 그리고 부자와 거지, 빅브라더, 플렉스. 무인화나 뭐 부자와 거지, 플렉스까지도 전부 좀 경제랑 다 연결된 연결되는 거죠. 단어가 예, 아닐까 예. 싶은데 딱 두 가지죠. 주식을 소유하는 사람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의 엄청난 차이가 생긴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너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 금융의 중요성, 돈이 일하게 하는 거의 중요성, 투자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벼락 거지라는 말 처음 들었을 때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이런 건 아닌데 왜 벼락 거지라고 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우리 인간한테는 만족과 후회라고 하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후회는 비교로부터 나오고 만족은 집중해서 나온다. 아, 이런 적어야 얘기를 되겠다.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와의 결혼을 언제 후회하냐면 옆집 남편과 비교했어요. 네, 네, 네. 후회하세요? 네, 네, 네. 아유, 뭐 옆집 남편이 굉장히 자상한 분이에요. 아, 네. 엄친아와 네. 대적할 만한. 6시는 집에 들어오고 애들이랑 그렇게 잘 놀아주고 막 가사일도 막 네. 엄청 도와주고 그런데 만족은 절대로 비교해서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옆집 남편이 사이코패스예요. 그렇다고 해도 그 사이코패스 같은 옆집 남편과 저를 비교하면서 저와의 결혼을 만족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족이라고 하는 건 제가 제 아내한테 잘해야 저와의 결혼을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부자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거지라는 개념의 상당 부분은 비교해서 오거든요. 나는 내 모습에 만족을 못 하는데 옆에와 자꾸 비교를 되면 무언가가 올라가고 확 내려간다는 느낌. 그러니까 올라가면 저 사람 벼락 부자, 저 사람이 그 다음에 나는 벼락 거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선생님 이런 부의 격차 문제는 사실 지금만 있는 건 아니었을 텐데 훨씬 더 민감하게 느끼는 건 맞는 듯해요. 그럼 좀 역사적으로 이렇게 좀 경제적 격차 문제가 심각했던 또 그런 시기가 또 있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지금 경제 격차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우리 인류 역사에서 이미 청동기 시대 이후부터 계속 되었던 오래된 우리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진 때는 언제냐? 지금이에요. 맞아요. 옛날에 그 조선시대만 해도 양반들 재산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많지 않아요. 예, 의외로 적어요. 이게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오면서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그 격차는 역사상 처음으로 가장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빅브라더라는 키워드인데 이게 왜 이렇게 가깝게 느껴졌냐? 사실 최근엔 조금 덜한데 저희 코로나 초기에 확진자 동선이라고 해서 거의 10분 단위로 문자로 받았던 기억도 있고. 국내 네 번째 총 환자는 172명을 접촉했고 서울 중구 호텔과 다가구 주택에 묵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때 보면서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라는 그러니까 너무 그 사생활이 다 드러나는 어떤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숙소까지 시간 단위별로 이동한 그 모습도 나오면서 일부에서는 또 그걸 즐기면서 또 비판도 하고 또 비난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래 지금 팬데믹이잖아. 지금 우리 공동체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잖아. 몇 사람 정도의 이런 공개는 또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해서 스스로 또 위안을 주는 이런 이중적인 어떤 모습의 저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어쩌면 지금 지나서 이렇게 보면 와 이건 있을 수 없는 이거는 일종의 폭력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좀 약간은 과도한 측면이 있었지만 우리가 사실 조금 집단 감시 체제였거든요. 그렇죠. 꼭 행정적으로만 한 게 아니라. 그 코로나 팬데믹에서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이 더 복잡 미묘한 거를 잘 그 표현해 주신 분이 그 명지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김현수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코로나 때 대부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불안은 감염의 불안.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감염 전파의 불안. 네. 그러니까 내가 퍼뜨릴까의 불안.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낙인의 불안. 낙인의 불안이 있는데 그러니까 불안이 나의 불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불안도 같이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다른 어떤 문화에서보다도 나를 지키는 것 못지않게 우리를 지키는 데 또 많은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혼란이죠. 나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자꾸 이제 충돌하는 경우가 바로 방금 전에 최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인데 분명 중간에 어딘가의 지점을 끊임없이 늘 고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말 사생활 침해 아닐까? 아니야,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좀 더 필요해라고 하는 논쟁이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 논쟁을 계속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태원이라던가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이란 방금 말씀하셨지만 혐오가 좀 붙어서 특정 종교라던가 왜 이렇게 팬데믹 상황에서는 좀 낙인이나 혐오 문제는 늘 따라왔던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또 있었는지요?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과 혐오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적인 게 있다면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유럽 지역에서 진행되었던 흑사병. 이 흑사병이 진행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게 흑사병이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이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그냥 사람들은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죠. 엄청난 공포에 휘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희생양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답을 모르니까 누군가가 그 답의 어떤 그 타겟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왔던 그 대표적인 게 마녀 사냥. 이걸 보면서 저 사람 때문이야. 그 모습, 그 사람이 희생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자신도 공포감을 줄이려는 그런 모습들이 일상적으로 굉장히 팬데믹과 같이 왔는데 이거는 뭐 지금도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그 일례로 이 코로나19 사태 오면서 영국에서 그 5G 기지국이 불타는 일이 있었어요. 맞아요.
5G 기지국에서 이 코로나 전파가 된다는 이야기가 돈 거예요. 왜냐면 이 코로나 이게 어떻게 치유의 방법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적이다라고 타깃을 적어가지고 거기 불을 질러버리는 모습들, 그 5 기지국이 불타는 모습과 마녀가 화형당하는 모습이 정확히 오버랩되는 닮아있네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이 팬데믹과 이런 어떤 마녀 사냥의 어떤 이런 모습들은 늘 이렇게 같이 가는 모습들이 늘 있었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 미디어 활동가 김정아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성격이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편이라서요. 화를 좀 안 내는 편인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지나다니는 분들이 마스크를 벗고 기침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르게 불쾌감을 넘어서 약간의 분노감이 오를 때가 있어요. 한편 또 방역 제한으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 또한 좀 화가 나는 경향이 있는데 불쑥불쑥 솟아나는 이런 불쾌한 감정들, 분노 도대체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이렇게 김정아님처럼 유사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사실은 저도 얼마 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마스크를 안 쓰고 지하철에서 제 옆에 툴썩 앉으셨는데 약간 술에 취하셨더라고요. 왜 그런 표현 있죠? 눈으로 욕한다. 진짜 제가 막 눈으로 막 욕했는데 더 가관인 건 그분이 저를 보면서도 뭐 어쩌라고 라는 식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레드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이렇게 우울과 분노에 관련된 감정을 호소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세요. 저는 심리학자로서 이 블루보다 레드가 더 우리가 관리하기 힘든 거라는데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우울한 사람들은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는 여지가 꽤 있어요. 그런데 레드, 즉 이 분노는 이 에너지가 터져 나온 거거든요. 억눌렸던 에너지가 터져 나오는 과정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아무리 현대과학 기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블루에 비해서 레드는 평상시에 관리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약간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저 누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좀 착각이죠. 그러면 오히려 엉뚱한 데서 터지게 되어 있거든요. 분노를 억누른다가 아니라 분노를 다스린다라는 표현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평상시에 우리는 어떤 말을 주고받아야 이 분노를 그저 억누르면서 지나가다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힘들게 가다가 어느 날 우라병으로 가는, 병적인 상태로 가는 걸 막고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실과 진실 중에 사실만 가지고 상대방에게 얘기하지 않고 진실까지 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서로 주고받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집에 7시까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저의 결혼기념일이었고, 그래서 저와 같이 사시는 그 여자분께서 저에게 7시까지 꼭 들어와, 내가 맛있는 저녁 해놓을 테니까. 알았어, 나는 와인을 사갈게. 근데 제가 7시 반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맛있게 해놓은 음식은 이미 식을 대로 식어 있었죠. 이 화를 두고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관리할 수 있는 화로 풀어낼 수도 있을 거고, 제 아내의 화를 분노로 연결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분노로 연결시키는 말부터 먼저 해볼까요? 미안해. 차가 너무 막혔어. 이게 바로 분노의 시작입니다. 제 아내의 화를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화를 풀지 않자 저는 스마트폰 앱을 꺼내서 현재 도로교통 상황을 보여줍니다. 봐봐, 다 빨간색이잖아. 그런데 제 아내의 마음은 점점 더 외도로 가죠. 왜? 지금 차가 시내에서 굉장히 막히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분노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이 중요하죠. 그 사실과 결부된 진짜 원인. 제가 왜 늦었을까요? 무언가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서 더 일찍 서둘렀으면 차가 이렇게 막혔어도 제 시간에 집에 들어올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걸 하지 못했다. 결국 내가 늦게 출발한 게 진실인 거죠. 그걸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사실로 진실을 은폐하지 않고 진실을 꺼낼 수 있는 솔직한, 이게 바로 진정성이 있는 대화라고 합니다. 분노가 왜 커지냐고요? 진정성 있는 모습을 서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분노가 왜 계속해서 더 커지고 줄어들지 않냐고요? 사실만 가지고 진실을 덮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서로에게 나의 진짜 의도, 진짜 속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 우리는 관계 속에서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분노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도 이렇게 진정성 있는 대화를 서로 하지 못할 때도 있겠죠. 그럼 좀 더 긴급한 상황이고 바로 이런 위급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응급조치가 필요하겠죠. 의외로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뇌에 편도체와 그리고 해마라고 하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이 두 영역은 각기 담당하고 있는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편도체는요, 스트레스, 불안, 그리고 화. 그런데 해마는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방감, 혹은 신선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색다른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통 연구자들이 발견해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화는 편도체고, 냈던 화에서 그래 잠시 다른 데로 가보자라고 하는 건 해마죠. 그래서인지 이 편도체와 해마는 서로 기량작용이라는 걸 합니다. 시소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는 거죠. 하나가 내려가면 반대편으로 그건 다시 올라갑니다. 마치 옛날에 음메기 죽어 음메기 사러 같이 한쪽이 기가 살면 다른 한쪽이 기가 죽는 거죠. 이런 걸 의학과 생물학에서는 길항작용이라고 합니다. 분노를 잘 관리한다. 해마가 더 활동을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해마의 활동을 잘 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보다 더 좋은 건 편도체를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고요? 현대과학이 아무리 연구해도 가장 좋은 방법은 걷는 겁니다. 인간은 걷기 시작하면 편도체가 활동을 멈추거나 매우 크게 약화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바로 해마가 활동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분노의 관리가 안 된다고요? 그리고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신다고요? 그러면 잠시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걷는다는 것도 어떤 상황 속에서 걷느냐가 못지않게 중요하죠. 인간은 너무나도 새로운 길을 걸으면 거기서 불안이 오죠. 내가 늘 다니던 거리에 바로 옆 블록을 걸어보는 겁니다. 약간 다른 길이죠. 이렇게 약간 다른 색다른 길을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지갑 같은 걸 놔두고 다만 15분이나 20분만 걸어봐도 우리의 분노나 아니면 우리의 알 수 없는 스트레스를 상당 부분 억누를 수 있는,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신기한 몸의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의외로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싸면서도 가장 강한 그리고 적극적인 분노의 관리 방법입니다.
저는 이렇게 강연을 드렸는데요. 김정아님 어디 계세요? 김정아님. 네. 아, 저기 계시는구나. 네, 반갑습니다. 네. 시간을 내서 좀 자주 걷고 이렇게 화를 다스리고 좀 코로나 시기에 마음의 우울감을 좀 지혜롭게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밖에서 술을 끊었습니다. 네. 제가 술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사람 만나러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뭐 어쩔 수 없이 뭐 최근에는 거의 집에서 이제 마시면 마시고 또 좀 그래서 좀 더 건강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코로나 이후로 제가 그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횟수가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 용기 배출이 이전보다도 훨씬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환경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최대한 플라스틱 용기 같은 것들을 좀 덜 사용해야겠다, 덜 배출해야겠다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심 있었거나 혹은 좋아하셨던 음악을 한 곡 정도 즐기시는 거. 그러다 보면 거기에 연관된 알고리즘을 계속 찾아주잖아요. 그래서 관심사가 조금씩 이렇게 넓혀지는 즐거움도 찾으실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 좀 누군가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니까 제 차 타고 그냥 을왕리 앞바다 가서 을왕리 가까워 여기서. 바다 보고 그냥 찍고 다시 돌아오는 거. 이게 거의 을왕리. 진짜 유일한 극복법이 아닌가 야, 생각해요. 혼자 가는 건 맞아요? 혼자 가죠. 에이, 혼자 안 가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데 요들 한 곡 들으면서 스트레스 날려버리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이제 종착역에 다 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때가 오면은 정말 우리가 일상의 소중함을 진짜 소중하게 깨달았으니까 그때 더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그래.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저는 코로나19 이후에 뭐 생긴 습관이라면 원래도 손을 자주 씻긴 했지만 정말 강박적으로 자주 씻고 그러다 보니 제가 생전 안 가지고 다니던 핸드크림을 꼭 갖고 다니게 된 거예요. 너무 손이 따가워서. 어떤 습관들이 좀 새로 생기셨어요? 주머니에 자꾸 손을 집어넣는 습관이 생겼어요. 마스크 찾느라고. 옛날에는 주머니가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항상 어디를 갈 때는 마스크가 있어야 되니까 찔러보더라고요. 자, 준비됐겠지? 어디를 이동을 할 때는 항상 찔러보고 이런 습관이 생겨가지고 좀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스스로가 좀 생소하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주머니 찌르기. 가끔 그런 적 저도 갑자기 너무 공기가 시원하고 엘리베이터 탔는데 안 쓴 거예요. 그럼 갑자기 다시 눌러서 집에 들어가고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와이프랑 둘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 시간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안전했구나. 오늘도 별 일이 안 생겼구나. 저는 집에서 그 와이프랑 같이 밥 먹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근데 와이프도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게 그 와이프한테 아내분한테 들어봐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네. 저는 새롭게 만들어진 습관 꽤 있어요. 왜냐면 이제 맞아요, 심리학 맞아요. 자체가 습관을 연구하는 학문이기도 해서 네. 상황 자체가 이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니까 청결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제 주위에 그 청결하지 못한 데를 봤더니 제 책상이에요. 그렇게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서 이제는 의외로 굉장히 책상이 깨끗해졌어요. 네네. 우리 말씀 나눈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우려했으나 생각보다 좋았던 점들에 대한 증언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스크 쓰는 게 좀 일상화가 되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외모에 신경을 좀 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엔 하던 면도도 며칠씩 안 해보고 이렇게 머리도 처음으로 길러보고 이런 게 은근히 조금 소소한 재미였던 것 같습니다. 거의 강제에 가까운 그런 명절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서울에서 저는 열심히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쉴 수 있는 휴가 시간이 이런 명절 연휴 시간이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시간을 좀 활용하고 싶었어요. 근데 매번 그러지 못하다가 이번에 유연하게 바뀐 이 모임 시간대를 좀 활용해서 좀 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지 않아도 되는 관계들 많이 이어졌었거든요. 그냥 업무적으로도.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는 필요한 사람들하고만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관계에 제 체력 소모가 덜했다는 거, 그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늘 늦었거든요. 근데 그 퇴근 시간이 빨라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좀 적응이 안 됐는데 일찍 들어오면서 요리에 재미를 붙였어요. 그러면서 온 식구가 식탁에 앉아 있는 그 시간도 많다 보고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코로나19 시대에 해보니 괜찮았던 뉴 노멀 10가지 준비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혼자 놀기, 밀키트, 작은 결혼식, 굿바이 저녁 회식, 재택근무. 조니 대표님은 어떤 게 제일 공감이 가세요? 재택근무가 공감이 가네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팬데믹이 왔을 때 우리가 회의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출장도 많이 가야 되는데 출장도 이제 못 가게 됐잖아요.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게 생산성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회의를 너무 많이 했고 또 굳이 여행을 안 가도 될 거를 그 비용을 많이 들어서 했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 비용을 엄청나게 아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재택근무 많이 하고 줌으로 회의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집안 인테리어, 특히 이제 그곳에 인테리어를 싹 바꾸시는 분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 방을 줌으로 봤더니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막 책이고 뭐 커튼 막 블라인드도 하나씩 이가 빠지고 그래서 그런 또 경제 효과도 있었는데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회의를 하면 상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상석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어렵죠. 우리가 다 알죠. 문화적으로 맞아요. 압니다. 네. 근데 상석에 앉은 분이 회의에서 발언권을 대부분 독점하죠. 이제 회의 독재자라 그래요. 회의 독재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게 되면 다 요만한 지금 저 메모를 뒤에 했을 때, 보이는 그렇죠. 월처럼 이렇게 다 차지하고 똑같은 계시죠. 크기로. 네. 게다가 이것도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상석을 못 만들어요. 온라인으로 재택근무하면서 온라인 회의를 하면 회의가 그래서 좀 더 수평적으로 변합니다. 수평적으로 변하기가 그게 좀 좋은 장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도 할 수 있지만 글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질문이 많아져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질문이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지난 2년 동안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받았던 학생들한테 받았던 질문이 그 전에 14년 동안 학교에서 했던 강의의 질문에 한 너댓 배가 돼요.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질문이. 손 들고 하면 다들 자기 쳐다보는 게 부끄러웠던 친구들이 그러니까 용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회의 금방금방 오히려 짧은 미니 회의가 또 많아진 듯해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그렇죠. 만날 일 없으니까 의사 결정을 좀 신속하게 하는 것도 있고. 이 역사적으로 이런 단어들이 어떤 의미와 변화가 있는 걸까를 생각해 봤는데 이제까지 우리는 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그 관계를 계속 맺어왔단 말이죠. 근데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꽤 장기화되면서 우리는 좀 새로운 경험, 미래의 경험을 좀 갑자기 땡겨와가지고 강제로 우리가 학습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밖에 있었던 오프라인의 공간이 어디로 옮겨왔냐면 이것도 오프라인 공간이지만 일단 집으로 집중이 된 거예요. 근데 집으로 집중이 되면서 우리가 새로운 공간과의 만남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 새로운 공간이 또 뭘까? 화두가 되고 있는 그 가상 공간, 뭐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어떤 공간으로 우리가 다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갑자기 오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그 또 다른 공간과의 어떤 친숙함 이런 것들을 준 단어들이 바로 저 재택근무와 혼자 놀기의 그런 전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얘기 안 나눈 키워드 중에 좀 얘기할 만한 건 어떤 거 있을까요? 저는 이제 굿바이 저녁 회식이 좀 굉장히 긍정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한국 회사에 와서 제일 느꼈던 게 그 회식 문화가 저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는데 저녁까지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이 절대 회식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회식을 다 없앴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특히 남자 직원들이 그 반발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어를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요. 한국어 회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직원들 간의 그런 유대 관계는 회식으로 합니다. 그럼 하루 종일 10시간씩 회사에 있으면서 그동안 유대 관계가 안 생겼냐? 그러니까 그게 저는 굉장히 잘못된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코로나가 갖고 온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이 주로 얘기하는 편집점. 그러니까 이게 끝날 때 혹시 내가 끝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 이게 신뢰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래도 먼저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주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서로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9시가 딱 되면 강제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부담감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 근데 9시까지 집에 안 가는 게 문제 아닌가? 옛날에는 그냥 갔으니까. 예. 모두가 다 9시 신데렐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9시에 끊어주는 게. 근데 9시까지 집에 안 간다는 게 심각하죠. 아니 이런 게 또 심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우리말의 그렇죠. 분위기 깨는 거 싫은. 그러니까요. 참 번역하기도 어려운 그런 그 또 예의가 아닌. 예, 그러니까 종결을 하는 사람이 내가 돼서는 안 되고 맥을 이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되고 싶은, 그러니까 무난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맞아요. 그 한국의 문화에서는. 저도 이 저녁 회식이 사라진 이 문화는 되돌리기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누군가 강제적으로 시행을 하면 또 밑에 사람들은 따라는 가겠지만 마음속에 이 시간을 그냥 혼자 아까 혼자 놀기를 같이 따라 나왔잖아요. 혼자 보내도 상관이 없고 가족과 보내도 상관이 없는데 이 문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작은 결혼식 뭐 혹은 비대면 제사도 등장을 했고 uso demasiado caldito para cocinar. Me recuerda que estoy con una mujer. Automáticamente va y busca a Jesús, ¿sí? Y cuando le plantea el problema, Jesús le responde. 특히 조선시대의 어떤 그 관혼상제의 문화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강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 뭔가 격식을 갖추지 못한, 뭔가 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이런 어떤 느낌을 받으면서 집안 전체가 좀 망신을 당하는 그런 공포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작은 결혼식, 뭐 하여튼 심지어는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장례식조차도 사실 저 코로나19 때 장례장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너무 썰렁해가지고 그렇죠. 아예 이런 것 자체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런 어떤 그 문화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한 경험 속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합리적 결정 이런 것들이 이후에는 분명히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명절 이후 이혼율이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 그 비율도 이제는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다양성이 많아지지 않을까. 결혼도 약간 이미 나타나는 다양하게.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크게 하나 보다. 나는 작게 할 거야. 이제 아이디어가 다양해지는 거죠. 책 읽는 사람은 더 늘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저는 제가 마침 책을 썼는데 그렇게 잘 팔릴지 몰라요.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출판사도 전혀 예측을 안 했고,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부자라는 얘기가 그동안은 약간 좀 이렇게 어색했는데, 그렇죠. 부자라는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부자라는 말이 들어가는 책은 다 베스트셀러인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많이 있게 되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책을 많이 읽게 된 것 같아요. 유튜브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책에 손이 많이 가는 것 같기는 해요. 책의 주제도 많고 뭐 너무 다양한 얘기들이 있으니까 약간 대리만족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월급만 가지고서 생활하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은 또 OTT에서도 그렇지만 현실보다는 판타지가 확실히 인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소설도 판타지 소설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판타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꿈이죠.
근데 꿈을 언제 꾸냐면 당연히 잘 때 꾸죠. 근데 잘 때가 뭐냐면 뇌는 어느 정도 깨어 있는데 신체는 정지해 있는 상태예요. 사람이 뛸 때는 절대 판타지를 못 만들어요. 몸이 완만해졌을 때 오히려 상상력이 혹은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생각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 전에 너무 바빴잖아요. 맞아요. 물리적으로 너무 바쁘니까 우리나라에서 판타지가 인기를 끌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몸을 약간 정지를 시키고 오히려 이완되고 완만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두뇌가 더 멀리 가보려고 하는 거죠. 뭐 이런 거죠. 코로나 팬데믹이 지난 2년 동안 정말 시련이고 역경이고 정말 많은 그 고난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지난 2년 동안 가장 그 이전에 비해서 창조적으로 변한 나라가 또 한국이기도 해요. 왜? 우리가 처음으로 한번 느려져 봤거든요.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 주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너무 쓸데없이 바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쓸데없이 회의 많이 하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 다니며 월급을 받고 있는 회사원 박선행이라 합니다. 다들 회사를 다니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누구나 하잖아요.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으면 재테크를 하기 마련인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자산을 모을 수 있을까요? 평범한 월급장애인데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제 답은 당연히 평범한 월급쟁이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할 게 있죠. 부자란 무엇인가? 단순히 돈을 많은 사람을 뜻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부자라는 거는 경제적 자유를 얻었는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가? 돈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을 겪는 게 아닌가? 그런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내가 부자가 될까요? 근데요, 저는 재테크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는 과정은 테크닉이 아닙니다. 테크닉이 아니고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내가 부자 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가난하게 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는지 그건 여러분의 초이스죠.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젊은 분들, 특히 월급쟁이들 어떤 라이프를 살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는 라이프를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제가 한국에서 만난 많은 직장인들에 보면은 순서가 잘못되어 있어요. 월급을 받으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거를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200만 원 월급이다. 30만 원. 그럼 무조건 내 노후를 위해서, 내 경제 독립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우린 자본주의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본가가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자본의 증가 속도가 내 노동의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은 금융을 이해하는 거죠. 투자를 이해하는 거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지금부터는 투자,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어저께까지는 그렇게 했지만은 내일부터는, 오늘부터는 내가 부자 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이런 식으로도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Financial Fitness라고 그래요. 운동을 하듯이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갑자기 건강해지려고 그 체육관에 가서 하루 종일 한다 그러면 오히려 병이 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까지는 가난했는데 내일 갑자기 부자가 되는 일,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유리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사람이죠. 우리 투자라는 거는 항상 따라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리예요. 복리의 마법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복리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기간입니다. 기간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투자 자산은 엄청나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작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커질 수가 있었을까?
한 달에 20만 원 투자했을 때 그게 뭐 커봐야 얼마나 커질까 미처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이제 펀드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죠. 특히 정부에서 만든 그 법이죠. 연금저축펀드라는 법이 있습니다. 세금 혜택이 너무 좋아요. 다만 조건이 있죠. 55세까지 유지해야 되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너무 좋은 겁니다. 연금저축펀드라는 거를 이해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20%밖에 그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퇴직연금이죠. 퇴직연금 가지고 가장 활발하게 투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식이나 이런 활발하게 일하는 돈에, 일하는 자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돈이 잘못된 금융 지식 때문에 은행 예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월급쟁이들이 은퇴를 할 때, 막상 은퇴를 할 때 그거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은퇴 후에 라이프가 가장 준비가 안 된 비율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등인 건 여러분 아시겠죠? 내 돈이 활발하게 일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혹시 내가 그걸 미처 몰랐다 그러면 당장 시작해야 되는 거죠. 퇴직연금을 시작해야 되고요. 연금저축펀드 반드시 가입하셔야 되고 매일매일 우리가 잘못된 소비를 투자로 바꾸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노후 준비가 되는 거고 경제적 독립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희망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라.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입니다. 그 대답이 도움이 됐습니까? 네, 저는 강연을 듣고 특히 재테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라이프 스타일을 좀 새롭게 바꿔서 부자가 되는 라이프 스타일이 진짜 되기를 중요한 거는 노력합니다. 액션이에요. 당장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요. 매일매일 조금씩 내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는 거 그것만 해도 여러분 절대 노후 준비, 경제적 자유 얻는 거에 문제가 없습니다. 파란 하늘 사진이요. 제가 코로나 발생 이후에 하늘 사진을 무척 많이 찍었더라고요. 파란 하늘을 찾기가 더 힘들었는데 코로나 이후 모르겠는데 파란 하늘이 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잃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서 그 박물관에 한번 놓고 싶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발레 스트레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를 항상 발레 슈즈와 함께 했는데 박물관에 그걸 놓고 싶습니다. 길가에 가다 보면 공실이 엄청 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게들을 좀 다 사진 아카이브를 해서 전시를 하게 되면 되게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K 방역을 엄청 칭찬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희생된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이고 이분들을 기록을 하고 남겨두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 2년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제작진이 사전에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먼저 아이디 T201B님께서 역시 이 질문 나왔군요. 요즘 주식장이 너무 안 좋아서 고민이 큽니다. 장기 투자용으로 골라서 산 주식이지만 굉장히 좀 고심해서 고르셨던 것 같아요. 힘드네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보유, 손절매 어떤 게 답일까요? 경제마스터 존리 대표님 고민을 좀 풀어주세요. 근데 저기에서 질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빠져 있어요. 제가 대답할 수 없는 게. 네. 왜냐하면 그 내가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왜 샀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샀느냐 물어보면 친구가 좋다고 그래서 아니면 뭐 TV에서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손절매라는 건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이 회사가 좋아서 샀는데 주식 가격이 빠지면 더 사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한국은 20% 빠지면 손절매를 하라고 그래요. 기관 투자가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본적인 내가 기업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데 주식 가격이 빠지면은 그걸 왜 팔죠? 내가 이 기업을 산 이유는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산 거 아니에요? 근데 빠지면 박앤세일하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이제 그 투자 철학이 필요한 거죠. 네. 두 번째 질문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디 하이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큰별쌤 너무 좋아요 하고 하트. 너무 기대됩니다. 아이고. 그나저나 궁금한 거 질문해도 되는 거죠? 태성쌤, 팬데믹은 어떻게 생겨난 건가요? 질병의 역사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역사 마스터 최태성 선생님 아실까요? 라고 물어봤네요. 좀 가까이, 우리 시대를 좀 더 가까이 왔을 때 정말 큰 팬데믹은 뭐였냐면 20세기 초반에 시작되었던 스페인 독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참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그 즈음에 이 스페인 독감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1차 세계대전의 사망자보다 오히려 3배나 더 많은 어마어마한 팬데믹, 무려 한 5천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범 김구 선생님도 바로 이 스페인 독감의 치료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때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인구의 한 40%가 여기에 감염이 되었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사망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또 지금의 또 코로나 이 19와 같은 그런 팬데믹 현상이 지금 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디 조이K JOYK님의 질문 김경일 교수님께 질문합니다. 요즘 돌밥 돌아서면 밥 하느라 너무 스트레스 심합니다. 그런데 막상 배달을 시키는 거면 애들 먹이는 건데 하고 죄책감이 너무 느껴져요. 제 스트레스를 덜어서 배달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죄책감을 덜고 아유, 힘들지만 밥을 해주는 게 맞나요? 진짜 이러다 어떡해요. 코로나 레드도 아니고 블랙이 오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궁금하네요, 어떻게 저도 하면 진짜. 좋을까요? 사실은 모든 문제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인데 비합리적 신념이라는 게 있어요. 심리학에. 그게 바로 뭐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난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낸다. 이게 비합리적 신념이에요. 나는 모든 밥을 내가 해준다. 이것도 비합리적 신념일 가능성은 커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배달하고 어디까지 내가 직접 지어서 가족에게 줄 것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그 지점을. 네. 인생은 지점 찾기인 것 같아요. 이런 면에 있어서. 그 말씀이 너무 와닿아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다. 얼마나 자주 시키느냐가 더 문제지 시키느냐 아니냐는 아니다. 굉장히 이완이 되는 말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 고민을 수시로 하시는 게 좋아요. 수시로. 무슨 얘기냐. 어느 정도 시켜 먹고 어느 정도 배달해서 먹고 어느 정도 내가 밥을 해줄 것인가. 이거는 철저히 상황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일주일에 3번은 뭐 배달 음식 먹고 나머지는 내가 직접 밥을 한다. 그 원칙이 다음 주에도 유효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주 고민하는 거. 심지어는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 해서 정의가 뭐냐면 정의가 뭔지 매일매일 고민하는 게 정의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민을 수시로 자주 하시다 보면 슬쩍 옵니다. 감이. 요번 주에는 요 정도 배달 음식 먹고 요 정도 해 먹자. 이게 감이 와요. 그 고민을 자주 하신 분들, 다양한 상황에서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주 원숙해집니다. 네. 우리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뉴 노멀 얘기해서 좀 베러 노멀, 더 나은 좀 새로운 노멀, 새로운 일상에 대한 좀 꿈을 꾸게 되는데 어떻게 좀 더 베러 노멀로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좀 해안을 부탁드립니다. 약간 객관적으로 한국 사회를 보면 꼭 어디에 속해야 되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 와이프도 그래요. 저 와이프도 와서 어디 갔더니 벌써 한 5군데 모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은데 근데 거기 안 가면 나중에 또 불이익이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억지로 가고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내가 즐거워하는 게 뭔가, 내가 슬퍼하는 게 뭔가, 내가 만족하는 게 뭔가 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역사적인 어떤 맥락을 보면 이전까지는요 국가라고 하는 껍질 속에 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했냐면 우리라고 하는 껍질 속에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급격하게 그 껍질 다 벗어버리고 오로지 나라고 하는 존재에
초점이 맞춰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도 참 코로나19가 가져온 역사적인 변화의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네요. 인간의 뇌 자체가 지난 30만 년 동안 호모사피엔스가 이렇게 극악하게 사회생활하면서 매일매일 엄청난 양의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도 문화 자체가 엄청난 사람을 만나거든요. 소진돼 있죠. 그래서 보지 않고 읽지 않고 말만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조금 더 말을 줄이고 읽고 보고 듣고 이것들을 좀 해야 돼요. 그거 시간 남아서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인간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거든요. 네, 코로나가 우리한테 그거를 아마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는 게 아닐까. 역경이고 시련이지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인 김민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말만 코로나19였지 2021, 벌써 22년까지 이렇게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취업이 힘들어졌다거나 여러 가지 고민들을 안고 있는데 이런 고민을 막상 주변에 어딘가에 털어놓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 최태형 선생님이 항상 늘 말씀하시는 이 역사가 삶의 해설서와 같다라는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에 해답을 줄 수 있을 만한 사건 혹은 인물들이 있을까요?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네요.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큰 국난, 위기가 있다면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전쟁 상황이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나라를 빼앗긴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 상황 중에 대표적인 게 있다면 1592년에 일었던 임진왜란을 들 수 있겠고 나라를 빼앗긴 상황이라면 일제강점기를 들 수 있겠죠. 이 두 상황 속에서 정말 그 국난이라고 하는 역사의 위기 속에서 이분들은 과연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지금의 이 어려움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만나볼 분, 모셔볼 분, 대화를 나눌 분은요.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 장군입니다. 공식적인 승전 23전 23승이라는 전설적 신화를 썼던 인물이 바로 이 이순신 장군이시죠. 자, 그런데 이 이순신 장군이 이 임진왜란 과정에 늘 영웅적인 모습을 보였느냐? 아니죠. 위기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조선 수군이 괴멸당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칠천량 해전이라는 것이죠. 이 칠천량 해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의 조선수군과 이후의 조선수군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 괴멸 그 상태로 가서 12척의 배 이외에는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이 조선수군을 재건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임금선조로부터 편지 한 통이 날라오게 되죠. 너무 조선수군이 지금 초라하니 조선수군을 파하고 육군으로 합류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때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의 그 긴 장문의 장계, 임금에게 올리는
편지가 쓰여지게 됩니다. 금신전선 상유 12. 지금 신에게는 전선이 12척이 있습니다. 라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장계를 올리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단어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적선, 일본의 외선이 무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배의 10배, 20배 되는 어마어마한 배가 지금 밀려오고 있는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순신 장군이 임금선조에게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설득해야 되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12척의 배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되는데 과연 이순신 장군은 어떤 단어를 선택했을까? 저는 그 단어에 꽂히게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고민 속에서 나온 그 단어는 무엇일까? 바로 아직 상자. 아직이라는 의미. 한자를 한번 들춰보니까 또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바로 오히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것이죠. 지금 신에게는 오히려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한 숫자 12. 그런데 이 12라고 하는 이 숫자에 오히려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때의 심리 상황은 뭐였냐면 오히려 해볼만하다. 나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난 배들이 지금 밀려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 12척의 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임금선조가 야, 조선수군 너무 볼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육군으로 그냥 합류해 라고 한 것은 뭐냐면 장수에게 어찌 보면 퇴로를 열어준 거예요. 이 상황이라면 저 같으면 전하, 성은이 완극하옵니다 라고 저는 감사편지 쓸 것 같아요. 좋잖아요. 어차피 패배가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임금이 직접 싸우지 말라고 하니까 이 장수로서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나는 싸울 수 있다. 오히려 해볼만하다. 라는 의지를 이 장계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 12척이라고 하는 이 배는 상징적 숫자일 수 있겠다. 우리 모두는 다 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있겠다. 우리가 갖고 있는 12척의 배는 어떤 배일까? 누군가에게는 12척의 배밖에 없겠지만 누군가에게는 12척의 배씩이나 있겠구나. 과연 지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아니 우리가 가져야 될 12척의 배는 어떤 배일지 오히려라는 단어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요, 이순신 장군이 썼던 이 오히려라는 단어를 또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이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이분입니다. 바로 이육사, 자신의 그 수영 번호를 자신의 그 필명으로 썼던 분이시죠. 시인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뭐 절정, 뭐 꽃, 이와 같은 많은 시를 썼던 저항시인 이육사. 사실 이 이육사 이분은요, 책 잘 읽고 공부 열심히 하는 선비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 모습을 계속 유지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의 인생에서 엄청난 변화를 줬던 그 계기가 바로 3.1운동이었죠. 앉아서 책을 읽는 지식인보단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한 사람의 모습이 필요하겠다라는 판단 속에서 의열단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활동 속에서 결국은 이 이육사는 끊임없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몇 번 감옥에 들어가신지 아십니까? 무려 17번. 형무소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어마어마한 고문이 자행되기 때문에 그냥 사람을 그냥 완전히 그냥 망가뜨려서 내보내요. 그런데 형무소를 무려 17번?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가 순국했던 장소입니다. 바로 중국 베이징에 있는데요. 바로 이 공간에서 저 쇠창살 저 안에서 이육사는 마지막 눈을 감게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일제강점기에 형무소에 무려 17번이나 그 엄청난 고문을 당하면서 가능한 일일까? 저게 가끔 이 사진을 보면서 한번 물어봅니다. 저 쇠창살 속에 계셨을 이육사 선생님께 어떻게 버티셨냐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고. 가끔 여쭤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의 답을 그가 쓴 시로 들어보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육사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나리지 않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저는 이게 바로 그분의 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났답니다. 동방은 바로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 하늘도 다 끝났다는 말은 일제강점기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곳은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답니다. 여러분들, 하늘도 다 끝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그 극한의 상황이겠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육사 선생님은 이 단어를 또 선택합니다. 바로 오히려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정말 그 이순신 장군의 그 오히려라는 단어를 만나고 다시 이곳에서 오히려라는 단어를 만났을 때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육사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꽃은 핀답니다. 빨갛게. 그 암흑 같은 회색빛 그 장면 속에서 이육사 선생님이 우리에게 던져준 그 선명한 메시지, 그 빨갛게 피는 꽃, 그게 한번 그림 속에 그려지면서 와,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두 분을 모시고 나눈 이 위대한 대화 속에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 그 메시지는 바로 오히려 해볼만하다라는 정신. 이 정신으로 우리 역시 이 위기를 끝내 극복해 낼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죠. 질문을 주셨던 우리 여기 계시는군요. 들리시나요? 확실히 저희 이 최태성 선생님, 큰별쌤이 그 아이돌이라고 보통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희 그 20대들 사이에서는 이 오히려 좋아라는 유행어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걸 이미 선생님께서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계셨던 게 아닌가. 네,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생각을 거죠? 했었는데 팬데믹 상황이 말씀했던 것처럼 저희 뭐 MZ세대 아니면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저도 이제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로 생각하고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저는 참 걱정이 많았는데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네요. 이미 우리 청춘들은 오히려 해볼만하다는 그 정신으로 무장하고 이 위기를 극복할 어떤 그 자세,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심하는 마음으로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TBS를 지켜주고 한편으로는 이 TBS가 있게끔 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좀 응원 메시지를 하나씩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기전으로 간다 그러셨잖아요. 네.
심리학에서 뭐 아주 유명한 그리고 모든 심리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있죠. 무언가를 길게 하는 건 소망하는 걸 가지기 위해서 하는 거고 무언가를 짧게 하는 건 두려워하는 걸 막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길게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하는 건 소망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소망, 나의 소망, 우리 가족의 소망, 진심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찾아내고 또 만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 때문에 내가 지나고 나니까 훨씬 더 잘 돼 있더라 하는 거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했는데 코로나가 지났는데도 나는 옛날하고 똑같다 그러면은 좀 그 좋은 기운을 못 얻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투자하는 입장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투자를 하는 게 좀 좋은 면인 것 같아요. 노후 준비를 시작하게 됐다는 게.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지금 우리가 관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역사적으로 이 어려운 상황 이후에는 꽤 나은 상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인간은 그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도전하고 좀 더 나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역사의 긍정성을 믿고요.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잘 해결해낼 것이다. 오히려 해볼 만하다. 오히려. 라는 말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 지금 마스터분들께 이렇게 바라는 말씀과 응원 들었지만 시민분들의 응원이 더 큰 힘이 되는 듯합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의미 있고 유의미한 시간이었습니다.라고 위기를 기회로라고 이제 써주신 분도 있고요. 정말 다 함께 좀 힘을 내보자라고 응원 메시지 보내주고 있습니다. TBS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마스터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방송. 시민의 방송. 시민의 방송 TBS 재단 창립 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TBS를 아직도 교통방송이라고만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요. 서울시 미디어 재단이고요. 미디어에 연관된 모든 일들을 하는 곳이고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통을 넘어선 새로운 미디어를 서울시에서 만들기에 노력한 2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Hello everyone, this is DJ TJ of Sweet Rendezvous. I'd like to congratulate the second anniversary of TBS. It's grateful as like the same family of TBS to celebrate this moment. I hope the best in the future years to come. Congratulations. 그 어떤 때보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저희 TBS 구성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응원해 주실 걸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TBS는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게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강점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저는 열심히 응원하고 소망해 보겠습니다. 시민분들이 직접 자기 주변의 문제나 재미거리들을 많이 펼쳐낼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시민만 아니라 전 국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TBS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TBS 화이팅 응원합니다. 시민의 방송 TBS 화이팅!